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라 한국지의 이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기후 거의 끝자락에 우리가 다가서고 있는데요. 지금 공부를 하면 오히려 뒤쪽이 더 쉬운 내용, 더 쉽게 이해가 되고 공부하기도 좀 수월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 기후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특히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더해져서 이 현상 때문에 도시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기온 상승률이 높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도시기후, 특히 열섬 현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열섬 현상이 뭔지, 그리고 어느 계절에 어떤 요인 때문에 더 크게 발생을 하는지, 다른 지역보다 더 큰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열섬 현상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댔죠? 뭉뚱그려서 인공열이라는 그런 인위적인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열섬 현상이 도시에서 뚜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요. 그러한 열섬 현상이 나타나는 도시에서는 기온적인 특징, 강수적인 특징, 그리고 바람, 풍속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주변 지역과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것들이 보기 하나를 구성하면서 내신이든 모의고사에서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우리 기후를 복습한다는 의미로 한번 해볼 건데요. 열섬 현상의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어디에 기온이 더 높은 것? 그렇죠. 도시가 주변이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주변에 비해서 기온이 높은 현상, 그게 열섬 현상입니다. 첫 번째 기온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어요. 근데 선생님 앞에 우리 바람 기본할 때 기온하고 기압은 어떠한 관계? 반대라 그랬죠. 기온이 높은 곳이 상대적으로 무슨 기압? 상승기류가 많이 발생했어. 그죠? 공기의 압력이 낮아진, 즉 기온이 높은 곳이 기압은 저기압이 되죠. 주변은 뭐죠?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뭔가 기류가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 뭐가 생길 수 있댔죠? 올라가서 구름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울량, 구름의 양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어디에 선생님 구름이 그려졌죠? 도시에 많이 그려졌죠. 자, 그 다음 구름이 생긴 곳에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 강수, 비가 내리는 현상, 강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해볼 건데 당연히 구름이 생긴 도시에서 강수량이 주변에 비해서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구름을 비로 만드는 작용을 하는 은결핵, 먼지 같은 것도 도시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강수량이 도시에서 많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바로 이걸 물어보죠. 상대 습도. 여러분들 습도라 그러면 촉촉한 정도가 습도입니다. 그죠? 그 공기가 물을 포함하고 있는 정도가 습도인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거 강수량이 도시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다고 착각할 수가 있냐면 도시가 습도가 높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인과관계로 생각하는 뭔가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죠. 자, 상대 습도는요. 결론적으로 강수량은 조금 적지만 상대 습도는 주변 지역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죠. 무슨 차이냐면 도시와 주변 간의 피복 물질의 차이예요. 자, 똑같이 아니고 도시에서 만약에 100mm의 비가 왔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주변은요 80mm 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도시의 피복 물질은 물을 흡수할 수 없는 아스팔트나 시멘트와 같은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변 지역, 농촌 지역은요 그야말로 토양이라는 물질로 지표가 덮여져 있죠. 그러면 이런 것으로 덮여져 있는 도시는요 물 흡수율, 토양의 땅의 물 흡수율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은 5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가 그친 후에 실제로 땅에 함유하고 있는 수분은요 얘네들이 맥시멈으로 잡아도 30ml 밖에 안 되죠. 얘네들은요 강수량은 적게 왔지만 오히려 비가 그친 이후에도 촉촉한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어디다? 주변이에요. 실제로 우리 도시에서 비가 내리고요 몇 시간 뒤에 가면 아스팔트라든지 시멘트는 다시 약간 젖었다가 이제 자기 색깔을 슬슬 드러내요. 금세.
근데 우리 그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높은 산 지역에 가면요, 비가 그친 며칠 뒤가 지나도 그 지역이 꾹꾹 그 뭐라 해야 되잖아요, 촉촉하게 토양이 촉촉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피복 물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가 그친 이후에 상대 습도는 오히려 주변 지역이 높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바로 연결시켜 버리면 안 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시 사막화 현상이라고 하죠. 실제 사막은 아니지만 아주 건조한 도시 상태를 우리가 도시 사막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어떤 것을 물어볼 수 있냐면 일사량. 태양빛이 비춰주는 양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이거랑 연결시키면 돼요. 구름이 많이 껴있는 도시가 주변에 비해서 일조량 일사량이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마지막 우리 풍속을 정리해 볼게요. 자, 다시 그림으로 잠깐 갈게요. 선생님, 바람은요, 무슨 기압에서 무슨 기압으로 분다고 얘기했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요. 부는데 지금 이 바람이 지금 막 험난해. 가는 길이 험난해요. 좀 갈라 그러면 높은 벽에 부딪히고 빌딩에 부딪히고 막 건물들 이리저리 다 피해가야 되죠. 그러다 보면 얘가 지칩니다. 풍속이 점점 도시 안으로 불면 불수록 어떻게 되냐면 풍속이 약해져요. 마찰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풍속은 풍향은 주변에서 도시로 불기는 하지만 풍속은 도시로 가면 갈수록 풍속이 약해져요. 그런데 가끔 어떤 친구들이 그러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도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풍속은 도시가 주변보다 약해요. 그런데 빌딩풍, 골목바람이라고 불리는 바람이 가끔 느껴져요. 큰 건물 사이사이를 걷다 보면 막 돌풍 같은 게 엄청난 거센 바람이 집중해서 불어오죠. 이게 바로 그야말로 높은 빌딩이 많은 도시에서 바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다가 지네끼리 이렇게 떠돌다가 어떤 한 지점에서 모여들어서 아주 거세게 불어나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끔 느끼는 빌딩풍이나 골목바람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아주 유명했던 헐리우드 배우인데 마릴린 먼로라는 여자 배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 중에 이렇게 치마를 쫙 잡고 있는 그런 그 아주 인상적인 장면, 유명한 장면인데 선생님도 영화는 못 봤지만 그 장면을 알아요. 그래서 그 이러한 빌딩풍을 설명할 때 멀로 효과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도시 안에서는 난기류,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빌딩풍이라든지 난기류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상대 습도 조심하시고요. 이게 바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 도시 기후, 열섬 현상은요, 사실은 이제 도시의 기후를 떨어뜨려 줘야지 이게 해결이 되겠죠. 도시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여름에 더 더운 것도 안 좋고요. 겨울에 이게 따뜻한 게 좋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지구 전체적으로나 우리나라 기후적으로나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열섬 현상의 대책을 얘기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도시의 온도를 떨어뜨려 준다는 건데 어떻게 떨어뜨려 주냐면, 자, 이전에는 이 도시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밤에 이렇게 우리가 스물스물 산에서 차가운 산풍이 내려오죠. 밤에 내려오는데 도시 이렇게 막 아파트들도 서 있고 빌딩들이 서 있다 보니까 바람이 얘들아 나 좀 식혀줄게 하면서 내려왔다가 얘네들 부딪히면서 되게 민망하게 돌아가요. 식혀주려고 내려왔는데 얘네들한테 부딪혀서 그냥 돌아가요. 그럼 식혀져요? 안 식혀져요? 안 식혀지죠? 그리고 주변의 하천들도 얘들아 내가 강바람 좀 불어줘가지고 너네 좀 식혀줄게 해서 불어주는데 또 막혀요. 그러니까 또 안 식혀지는 겁니다, 온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이 통과할 길이 없다 보니까 도시가 온도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책이 뭐예요? 바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둔다. 대표적인 게 바람길 조성이죠. 이거는 언급된 적이 꽤 있죠. 특히 대구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서지로 유명한 대구, 폭염주의보다 가장 빈번하게 발달하는 대구는요, 이 바람길 조성이 이 도시 계획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옥상 녹화.
이 나무는 어때요? 열을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CO2를 흡수함으로써 도시 온도를 낮춰주는, 그리고 얘네들이 잎에서 이렇게 증산작용 같은 걸 해요. 증산작용을 하면서 또 주변 기온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 밑이라든지 숲에 들어가면 물론 그늘 때문에 시원한 것도 있는데 이런 나무들의 증산작용이 주변 기온을 떨어뜨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앞에서 그 피복 물질이 물을 흡수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에 그 피복 물질이 물을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 사막화도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이 도시의 기온을 떨어뜨려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름에 엄청 더우면 뭐예요? 바닥에 물 뿌리고 건물에 물 뿌려주면서 기온을 떨어뜨려 주는데, 그야말로 도시는 이러한 그 수분 함유율이 매우 낮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토양 흡수율을 높여줘야죠. 토양이 물을 머금고 있는 류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보수성, 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성격이 높은 그러한 재료를 쓰고요. 그 다음에 잔디블럭, 보수성 건축재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 심고 이러한 대책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런 잔디블럭 같은 것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 사이사이에는 빗물이 흡수가 될 수 있겠죠. 이전에 비해서 도시의 기온이 낮아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양이 머금고 있는 수분 함유량이 높아지면서 상대 습도 또한 높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옥상 녹화 이런 것도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베란다마다 정원을 만든 그런 아파트들도 볼 수가 가끔 선생님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서울의 대표적인 그 열섬연색의 대책으로서 나왔던 그런 예언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청계천이죠. 이제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됐는데 청계천은 한때 복개가 되었던 하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거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열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냐? 보기 1번. 하천을 복개한다. 틀렸죠? 복개된 하천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복원을 해야 돼요. 이게 덮을 개자예요. 하천을 덮어버리면 이 하천 자체가 주변 온도를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걸 덮어버리면 그 기능을 아예 마비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개된 하천을 복원을 한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청계천은 한때 이 위에 차가 다녔어요. 도로가 있었어요. 그걸 뜯어내고 원래 기능을 다시 부활시켜 준 거죠. 그래서 아주 많이 나왔던 예가 청계천입니다. 그래서 말장난에 실수하시면 안 돼요. 복개 하천을 복원해야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열섬 현상의 대책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후변화와 이 도시기후를 다 합쳐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되게 쉬워요, 여러분. 그리고 쉽지만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스스로 풀어보기 첫 번째 문제인데요. 자, 그래프와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찾는 게 핵심이죠. 그래프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제주도가 열대일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열대야는 앞에서 선생님이 개념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즉 추운 날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답 너무 쉽죠? 정답은 지구온난화인데요. 나머지 잠깐 볼게요,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다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물론 풀어야 되지만 사막화가 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팬 현상이 뭐였지? 팬 현상의 주요한 예가 뭐였지? 높새바람 되게 중요하게 배웠었다. 그 다음에 황사현상. 그죠? 이거 좀 이따가 자연재해에서 배울 거고 우리 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기온 역자 현상이 뭐였지? 어떤 조건에서 잘 발생하고 그 결과 어떤 피해가 있고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됐지? 그런 것을 정리하는 그런 문제로 여겨줘야 돼요. 문제도 하나하나 의미를 두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풀어보기 2번으로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도와 같은 식생 분포의 변화가 예상되는 원인과 관련, 또 원인.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 보면요. 문제는 한 문제 거의 1분씩 풀어줘야 돼요. 수능 시험이 30분이기 때문에 내신도 1분, 2분 안에 문제를 풀어줘야 이게 20문제를 다 풀고 우리가 검토도 하고 답안지를 작성해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 딱 보면
그래. 아열대림 여기 있고, 난대림 여기. 이거 하나하나 분석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면 딱 보는 순간 무슨 문제인지 아냐면 글자 하나도 안 보도 지구온난화 문제구나 라는 것을 문제를 좀 풀다 보면 금방금방 느껴요. 글자 몇 개만 읽어도 지구온난화 문제 이렇게 느끼는데 결국은 이거 지구온난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보다 미래의 식생 분포를 보시면 기존에는 있지 않았던 아열대성 식생이 이렇게 지금 저쪽 적도 부근 저위도에서 올라왔겠죠. 그 다음에 시원한 곳을 좋아하는 냉대림은 축소됐습니다. 실제로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요. 식생의 북한 개선이 150km씩 고위도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해발 고도도요. 한 150m씩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지구온난화 문제입니다. 결국은.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여름철 열대야 발생 일수가 증가할 것이다. 당연하죠. 뜨거워지니까. 그 다음 냉량성 작물의 재배 적합지가 남아할 것이다. 선생님이 식생이든 뭐 농작물이든 일단은 무조건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다르기는 했죠. 냉량성 작물은 왜 북한 개선, 재배 적합지가 점점 올라가려고 한다? 더우니까. 너무 더워서 못 살겠어. 위로 이사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하하는 게 아니라 북상해야 되죠. 아주 잘 나오는 복입니다. 디귿, 아열대성 여름철새 텃새야가 증가할 것이다. 제비가 다시 집에 안 간다 그랬죠. 그래서 디귿도 맞고요. 자, 고산식물 분포의 고도의 하한선. 자, 고산식물이 하한선이 만약에 이랬다. 근데 온도가 높아졌어. 위로 가야지. 분포 면적도 줄어들고 고도의 하한선도 지금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나 더 밑으로 못 가. 그럼 우리 하나 정리 또 해볼까요? 응용해볼까요? 난대림의 상한선은 어떻게 될까요? 난대림의 상한선.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고도가 당연히 더 높아지겠죠. 이것도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왜냐면 난대림은 따뜻한 곳을 좋아해요. 근데 지구가 따뜻해졌으니까 난대림이 살 수 있는 분포 고도가 더 높아졌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난대림의 분포 고도의 상한선이라고 주든 고산식물, 뭐 냉대림 이런 시원한 곳을 얘기하는 식생이 나오든 간에 하한선이든 상하선이든 무조건 어떻게 한다? 높아집니다. 이거랑 같은 뉘앙스죠. 이유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런 거 딱 정리해두면 내신에서 절대 실수할 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본 문제 1번으로 가볼게요. 자, 기본 문제 1번이 우리나라 주요 지점의 기온 변화입니다. 자, 일단은 그냥 뭐 또 지구온난화 문제죠. 딱 보는 순간 지구온난화 문제인데 제주도하고 강릉, 전주는 일단 기본적인 온도의 스타트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여기에 미친 기후 요인을 적어보라 그러면 뭐가 달라서? 그렇죠. 위도가 달라서 위도차.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그 지역에 위도에 위치하는 지역이고요. 강릉이나 전주는 이 지역보다는 좀 더 고위도, 그리고 강릉은 더 고위도지만 동해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좀 따뜻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무튼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되는 추세냐면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 지구온난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또 찾으라는 문제인데요. 앞에서는 우리가 결과를 찾아봤고 이 문제는 원인인데 지구온난화의 원인, 조림사업,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통해서 녹지 면적을 확대한다. 이거는 원인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나오면 좋겠죠. 그 다음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인공열의 발생량이 증가함으로써 이렇게 온도 상승에 기여했다. 괜찮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스케일에서 지구온난화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화가 더 지속되고 그 다음에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인공열이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도 더 가세해서 기온 상승률을 높였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기술 발달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증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넣어주면 되냐면 대책에 넣어주면 좋겠죠. 리을인데 자 봅시다.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 중 온실가스의 증가.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죠. 지구온난화를 설명할 때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됐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입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자,
2번 쭉 또 볼게요. 자, 앞에서 선생님이 이 그래프는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좀 더 확대돼서 나온 그림이기 때문에 이 여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계절이 노란색 기간보다 훨씬 더 좌우로 확장이 됐죠. 좌우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아, 여름일수 증가했구나. 반면에 겨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기간은 좀 더 왼쪽으로 일단 끝나는 지점이 더 축소가 됐고요. 시작 지점은 좀 더 늦게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겨울일수는 줄었겠죠. 그렇게 분석하는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사실 저 그래프 필요 없이 이것만 나왔어도 되거든요. 계절의 시작일입니다. 시작이 일찍 시작하죠. 겨울은 늦게 시작하죠. 그래서 여름의 기간은 여름의 시작과 가을의 시작 그 사이가 여름 기간이 되는 건데 다 필요 없고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이거 분석 절대 안 할 겁니다. 분명히. 그냥 지구온난화 문제구나. 또 풀게요, 여러분. 자, 연평균 기온이 하강했다. 아니죠. 여름일수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더 평균은 올라갔겠죠. 봄, 가을의 시작일이 빨라졌다. 자, 눈 뜨시고 봄은 빨라졌어요. 그런데 가을은 늦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가을 때문에 틀린 보기입니다. 3번 여름보다 겨울 기온의 상승폭이 작았다. 앞에서 한번 살펴봤죠, 여러분. 지금 여름 기온의 상승폭은요.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겨울은요. 그거보다도 더 평균 기온의 상승폭이 이거보다는 크죠. 확실히 더 높은 거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눈 뜨시고 자, 풀면 됩니다. 자, 여름보다 겨울 기온의 상승폭이 더 컸다는 거. 그래서 3번 보기도 틀렸습니다. 4번 여름 기간은 길어지고 겨울 기간은 짧아지다. 오, 그대로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요. 4번이요. 잘 설명한 거 찾는 거죠.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증가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겨울 일수가 줄었기 때문에 결빙 일수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죠. 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지도는 2000년대와 3번 문제인데 자, 지도를 보고요. 2000년대와 1970년대 연평균 기온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 기간과 이 기간의 차이를 보시는 건데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기온이 많이 상승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일부지만 약간 더 감소한 지역도 있긴 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증가를 했어요. 자, 이거 그냥 그래프 분석, 자료 분석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선생님이랑 살펴본 자료인데 모든 지역이 기온이 상승했다. 자, 이런 모든 이런 거 나오면 예외를 찾아내면 돼요. 예외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서울은 강릉보다 기온 상승폭이 작다. 여러분 어디가 더 빨개요? 서울이 더 빨갛죠? 아닙니다. 더 큽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은 모두 기온이 1도 이상 상승하였다. 오이. 동해안과 남해안 모두 1도 이상 상승했다? 아니죠. 여기도 남해안인데 1도 이상 상승하지 않은 지역들도 보입니다. 예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고위도 지역보다 저위도 지역에서 기온 상승폭이 크다. 예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 지도에서는 서울이 거의 가장 높은 위도예요. 그런데 더 낮은 위도보다 훨씬 더 높은 기온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에요. 대도시가 발달한 지역은 촌락에 비해 기온 상승폭이 크다. 맞죠? 이거는 우리나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온 상승폭이 큽니다. 그 이유는 열섬 현상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서울과 추풍령의 기온 변화를 지금 찍어봤고요. 그죠? 찍었는데 1951년에서 80년대 이 기간의 평균, 이 기간 동안의 평년값에 대한 편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년 이후 이 50년부터 80년 사이에 기온과 그 나머지 기간 동안 얼마나 갭이 생겼냐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고요. 그 다음에 실선이 5년 평균이니까 전체적인 추세를 바라볼 때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의 위치는 아시죠? 서울. 근데 추풍령은 뭐냐면 이제 대전이 있고요. 이제 대구가 있는데 요 사이가 이제 소백산맥이 지나가요. 소백산맥 지나가는데 딱 이어가지고 여기 센터 딱 만나는 여기가 추풍령입니다. 아무튼 이 정도 느낌이라는 것만 아시고 문제 풀 때 사실 추풍령이 어딘지 알 필요는 없었어요. 자, 문제 볼게요.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서울과 추풍령은 기온이 모두 상승했다. 시작점과 끝 지점을 보니까 모두 상승한 거 맞습니다.
물론 상승률이 다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둘 다 상승을 했고요. 인구와 각종 기능이 집중된 서울은 열섬 현상으로 인해 추풍령보다 기온 상승폭이 커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거 괜찮죠? 그래서 을도 제대로 대답을 한 거고요. 서울의 기온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즉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대책, 이렇게 물어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를 통과하는 하천을 복개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하천을 복개하면 안 된다 했죠? 하천이 복개된 거를 복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끔씩 애들 헷갈리려고 내는 복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복개하면 안 돼요. 하천을 덮어버리면 하천이 기능 못 하잖아요. 도심과 외곽의 주요 녹지대를 연결하는 바람길을 조성한대. 그죠? 그래서 도시의 기온을 떨어뜨려줘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열섬 현상이 완화되면 이전에 비해서 기온 상승률이 폭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갑을정 4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번 문제예요. 이거 작년에 2014학년도죠. 작년이니까 평가 문제에서 이렇게 거의 유사하게 생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에서 나로의 토지 이용은요. 한마디로 뭐냐면 도시화죠. 이 도시화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도시화라는 건 뭐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고, 인구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산업 측면에서도 이제 기존의 식생이었던 지역이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식생 밀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흐르던 하천이 직강화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림처럼 아예 덮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복개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피복물질이 피복물질 자체가 토양에서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바뀌는 것, 그게 바로 포장 면적이 증가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여러분?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가 오더라도 토양으로 하천, 물이 흡수되는 흡수율이 어떻게 된다? 낮아집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갈 데가 없어요. 땅 위를 그대로 흘러요. 그리고 그대로 그게 어디로 유입되냐면 하천으로 유출되죠. 그러니까 최고 수위에 이르는 속도가 어때요?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얘가 최고 수위에 다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고 수위 자체도 어때요, 여러분? 이전보다 더 높아지죠. 홍수 발생 위험도도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랑 앞에서 정리했던 그래프 중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 기억나시죠? 강수 시작에서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하천의 수위를 나타내는 그래프였는데, 자, 이 그래프 바로 노란색에서 보라색이 된 게 도시화가 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분명히 도시화와 관련된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여러분들하고 복습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 또 정리할 수 있어요. 지하수 양 뭐 이런 거 정리할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돌아오시면 선생님이 지금 정리해 준 것 중에 하나 빼고는 또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먼저 위아래를 잡겠습니다. 도시화가 되면 평균 기온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도시가 되면 인공열이 많이 나오고 인구가 증가하고 뭐 자동차도 증가하니까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인공열 뭐 여러 가지 인공열이 나오겠죠. 평균 기온이 증가합니다. A, B, C 중에 하나죠. 벌써. 앞뒤로 잡을게요. 앞뒤로. 하천의 수위 변동. 이전에 비해서 어떨까요? 더 수위 변동이 커요. 올라갈 때는 더 빨리, 더 많이 올라갔다가 또 비가 그치고 하천이 이제 다 가고 나면은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하천으로 유출될 지하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낮아지죠, 수위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위 변동폭이 더 커요. 그러면 A 아니면 B죠. 상대 습도는요. 지금 포장을 해버렸어요. 촉촉하지 않죠. 건조하죠. 상대 습도는 이전에 비해서 더 낮아질 거다. 도시 사막화가 나타날 것이다. 정답은 B입니다. 약간 수능 유형의 문제 유형이었죠. 내신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자, 6번 문제.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6번 문제는. 자, 칠판 좀 지우고. 그냥 지구온난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아주 쉬운 단답형인데 이와 같은 변화, 지구온난화와 같은 변화로 인해서 지금 수온이 변화됐고 어종이 변화된 원인, 대기 중에 뭐가 증가했다? 온실가스 혹은 이산화탄소 뭐 이런 걸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온실가스의 가장 큰 비중이 이산화탄소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아주 간단한 문제고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숲속 생물 시기가 빨라진다.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포인트. 그 다음에 중북부의 수종들이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반면 남반계 수종이 전역으로 확산된다. 다 위로 올라가서 지금 퍼지고 있는 따뜻한 남반계 수종이 전역으로 확산된다. 그만큼 온도가 올라왔다. 또 지구온난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제주를 대표하던 유채꽃이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됐대요.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꽃이었거든요. 부산에서는 고등어 축제가 시작됐답니다. 곧 있으면 참치 축제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호수의 결빙 일수가 늘어날 것이다. 결과에 초점이 있는 문제네요. 결빙 일수는 줄어들겠죠. 생물적인 다양성이 증가할 것이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지구온도가 1도씩 상승할 때마다 몇백 종의 생물들이 멸종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물종의 다양성은 감소해요. 침엽수림의 분포 지역이 늘어날 것이다. 아니에요. 얘네들도 시원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줄어들고요. 북상합니다. 고산식물의 분포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줄어든다 그랬죠. 해안 저지대 침수 위험이 커지겠죠. 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저지대에 물이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침수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자, 기본 문제 8번 문제인데, 자, 지금 이 빨간색 선이 뭐를 나타내는 선이면서 겨울 일수래요. 겨울 일수가 같은 곳을 연결한 일종의 등치선도죠. 동계지도로 등치선도인데, 아무튼 지금 겨울 일수 자체가 거의 모든 포인트에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겨울이 줄었어요. 또 지구온난화 문제입니다. 그만큼 문제 수가 엄청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상승할 것이다. 그렇죠. 지구온난화니까. 식물의 조기 개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개화 시기가 더 빨라진다 했죠? 그래서 이제 막 축제, 막 벚꽃 축제 같은 거를 주관하는 이 지역 단체에서는요, 자치단체에서는 이 꽃이 언제 필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몇 년 전에 여의도 벚꽃 축제를 이 시작 시기하고 끝 시기를 엄청 잘못 예측을 해가지고 실제로 벚꽃 시즌 동안 아직 벚꽃도 안 핀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매년 좀 다르긴 한데 이 개화 시기가 지금 전반적으로는 앞당겨지고는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용품의 사용 기간이 짧아질 것이다. 그렇죠. 겨울이 따뜻해질 거니까 난방용품의 사용은 짧아질 겁니다. 농작물의 노지 재배 가능 일수가 감소할 것이다. 선생님 뭐라 했어요? 노지 재배 맨 땅에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왜? 따뜻하니까. 상대적으로 시설 재배를 할 필요성이 줄어들겠죠. 겨울철에 노지 재배 가능 일수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 노지 재배도 가끔 물어보는 항목이라는 거. 말라리아 같이 열대성 질병, 쯔쯔가무시 뭐 이런 거 증가하는 거죠. 정답은 4번.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랑 다 살펴봤던 항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제도와 시행 목적이 유사한 정책을 찾아보라는 건데 이 제도가 뭐였죠, 여러분? 탄소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었죠. 그러면 그 목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라는 그런 목적과 유사한 정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설명은 앞에서 했으니까. 도시 내부에 녹지 공간을 확대한다. 나무를 심는다. 숲을 조성한다. 이 나무는 뭐를 먹죠? CO2를 흡수를 해요. 밥이 CO2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CO2의 양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유류세를 인하한다. 여러분들 이게 세금이죠. 기름, 석유, 유류, 그죠? 석유를 사용하는 세금을 인하한다는 거니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여러분 수도세라든지 지금 도시가스 비용이 올랐어요. 그죠?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 서민 경제 타격이 온다 뭐 이러면서 막 그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죠. 그 세금이 오르면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좀 세금을 높이려고 할까요? 그렇죠. 그걸 좀 아껴 쓰려고 하겠죠. 비싸니까. 그러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세금을 조금 높게 측정하고 가격을 높게 측정하는 건데 만약에 세금을 깎아줘요. 가격을 인하해 줍니다. 사람들 마음이 좀 어때요? 풀리죠? 좀 막 써도 얼마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그 사용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유류세를 인하하면요. 사람들은 싸네 이러면서 다 써요. 그러면서 이 석유,
탄소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더 증가하겠죠. 사실 가장 강력한 정책은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함부로 올릴 수는 없죠. 서민 경제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하한다 아니에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죠? 자, 그래서 아니고요. 신재생 에너지 자원 개발. 그렇죠.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뭐 조력, 뭐 조력 발전, 그다음에 뭐 수력 중에서도 일부만 풍력, 뭐 해볼까요?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뭐 조력 발전, 조류 발전, 뭐 이런 그런 파력 발전, 이런 CO2를 발생시키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전력 수요 증대에 대비해 화력발전소 건설을 확대한다. 여러분, 화력발전소는 선생님이 화석연료를 연료로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아껴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건설이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그러한 발전 양식을 우리가 빨리 개발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우리가 계속 대책까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심화 문제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심화 문제 1번도 사실 딱 켜는 순간 그냥 지구온난화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공통적인 원인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공통적인 원인을 우리가 조사할 건데요. 먼저 자료를 한번 보시면 한류성 어획량은 감소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난류성 어족은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난대성 작물도 북상하고 있고, 아열대 식생이 나타났고요. 냉량성 작물은 올라가고 있고, 그죠? 다 지구온난화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원인을 우리가 조사할 건데요.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도시 열섬 현상 확대로 인한 영향. 대도시 열섬 현상 확대로 인한 영향을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에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원인을 조사할 때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는 한반도 근해 수온 상승으로 인한 영향, 그거는 지금 왼쪽 자료에서 그 어종 변화에서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적은 아니에요.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 강화가 미끼친 영향, 이거도 여름철에만 지금 국한되는, 그렇기 때문에 꽃의 개화 시기, 봄철에는 지금 직접적인 영향은 없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잡을 수는 없고요. 기후변화가 꽃의 개화 시기, 이것도 오른쪽 자료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어보시면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즉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가 기후변화, 온실 효과가 강화되면서 우리가 나타나게 된 기후변화에 끼친 영향, 이게 바로 아주 큰 주제, 그죠? 아주 스케일이 큰 주제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어 영역 문제 같아요, 이거. 자, 심화 문제 2번입니다. 충청부터 청주의 어떤 기후 요소인데, 우리 기후 요소 몇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기온, 강수, 바람이 있었습니다. 기온, 강수, 바람도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기온에서 연교차도 배웠고요. 무상일수도 배웠고요. 서리일수도 배웠고요. 뭐 1월 평균 기온, 8월 평균 기온, 여러 가지 기온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강수도 마찬가지죠. 여름 강수, 겨울 강수, 뭐 다설지, 뭐 강설량 이런 거 여러 가지 배웠기 때문에 좀 더 세세한 보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가는 어떤 기후 요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 다음에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하지만 증가하는 추세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거 좌우로 먼저 잡지 말고 왼쪽부터 기준을 하나 잡아요. 우리 가부터 찾고 나 찾을게요. 감소해야 돼. 지구온난화가 되면 무상기간, 선생님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죠. 무상기간, 따뜻한 기간이에요, 이거. 따뜻한 기간이 증가하겠죠. 1번은 이미 날아가요. 2번도 아니에요. 서리가 끼는 일수는 따뜻하니까 서리가 많이 안 끼겠죠.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영하일수가 감소한다. 그렇죠.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이전에 비해서 더 짧겠죠. 자, 그러면 3번, 4번, 5번 중에 답인데 나가 뭔지 한번 볼게요.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증가해야 돼요. 열대야 일수가 증가한다. 괜찮죠. 무상기간이 증가한다. 괜찮습니다. 서리일수가 증가한다. 아니에요. 감소한다. 그러면 선생님 답이 3번하고 4번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3번하고 4번 둘 다 답이 아니죠. 문제 오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세로축. 며칠인지도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작년 수능에 나왔죠. 2014학년도. 딱 1년 선배들이 쳤던 수능의 열대야 일수를 물었습니다. 열대야는요, 어느 계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름철에.
그 여름철 그럼 3개월 쳐줘도 6, 7, 8 쳐줘도 90일이에요. 90일 내내 열대야가 나타나나요? 그 중에서도 아주 극심하게 더운 여름철이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10일 내외입니다. 그 정도 약간 느끼고 있으면 좋아요. 수능에도 나왔기 때문에. 반면에 무상기간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서리가 안 내리는 기간도 선생님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했죠. 그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이 1년 중에 10일밖에 안 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남부 지역은 무상기간이 한 240일은 되고요. 저쪽 제일 추운 개막원 또 120일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세로축까지 봐야지 답이 나와요. 멍청히 가만히 앉아있으면 왜 답이 없지? 뭐 이러면서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문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밌죠? 자, 심화 문제 3번으로 갈게요. 그래프와 같은 변화 추세가 지속될 때 이제 그만 변화 추세도 안 보고 싶어. 자, 온실가스 배출량 CO2가 늘어나서 그냥 지구온난화 문제 그냥 바로 갈게요. 또 물어봅니다. 무상기간이 감소한다. 이제 그만 물어주면 좋겠네. 무상기간은 증가합니다. 그만큼 잘 나오는 보기 문항이고요.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바보가 아닌 이상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외가리, 백로 등 겨울 철새가 텄어야 된다. 아니죠. 무슨 철새가 텄어야 된다? 여름 철새. 겨울 철새는 오히려 안 온다 그랬죠. 너무 더워. 한반도에서 겨울을 보내기 너무 더워. 좀 더 서늘한 곳을 좋아하는 철새들이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 지역까지 잘 안 내려오려고 한답니다. 겨울 철새는 오히려 감소하고요. 열대야 발생 일수가 증가한다. 되게 쉬운 보기가 답이 되어버리죠. 고랭지 재배가 지금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빨라진 단풍 절정 시기, 단풍이 더더더더 늦어지고 있죠. 정답은 3번. 사실 심화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 문제인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자, 심화 문제 4번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친 가에 들어갈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에 나타날 현상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를 건데요.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습한 아열대 기후로 점점 바뀌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제습기가 국민 가전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진짜 정말 선생님 어릴 때는 이 제습기라는 그 가전제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기억을 생각해보니까 제습기가 별로 분명히 필요는 했겠지만 없었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뭐 제습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꼈을 가능성이 더 높죠. 필요하면 생기는 거니까. 작년에 이 제습기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습기를 만드는 어떤 회사가 있어요. 위땡땡 회사가 있는데 주가가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했어요. 선생님이 뭐 그걸 주식을 하진 않지만 이게 가끔 보면 그 기후 현상을 예측을 하면 이 주식도 우리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기후가 증가하는 거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 경제 현상을 한번 바라보면 우리가 앞으로도 그것도 돈이 돼요. 기후를 알면 돈이 된다라는 그 책도 있어요, 여러분. 기후를 알면 돈이 보인다. 아무튼 이 제습기 선생님도 결국 샀습니다. 그 선생님 좋아하는 그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뽀송뽀송해진다 그러니까 왠지 뽀송뽀송해질 것 같고 막 사줘야 될 거 그래가지고 샀는데 그래요. 뽀송뽀송해지긴 하는데 조금 열이 좀 나긴 하던데 아무튼 제습기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아주 더 습한 그야말로 저희도 바다에서 더 큰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백화점에 또 갔더니 제주산 아열대 과일 패션 프루츠의 매출이 매년 20%가량 증가하고 있답니다. 패션 프루츠? 선생님 이거 못 먹었는데 뭐지? 20% 증가하고 있는데 선생님 한번 사먹어보고 얘기해 줄게요. 봄가을이 실종되면 환절기 상품은 맥을 못 추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트렌치 코트이다. 우리 그 바바리 코트 같은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떠냐면 이제 매년 겪어본 거야. 겨울 지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뭐가 오는 느낌이면 여름이 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봄 옷을 준비를 안 하는 거야. 조금 참고 여름 옷 사자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봄, 가을 환절기 상품들이 판매량이 아주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뭐에 따라 우리의 생활 모습과 소비 행태 달라질 수 있다. 자, 뭐에 따라 그냥 지구온난화 문제죠. 자, 지구온난화 문제도 난데림의 북한계가 남아할 것이다. 선생님 무조건 일단 식생 문제 나오면 고도든 북한계선이든 분포 범위든 다 올리라고 했습니다. 다 올리고 생각해보면 되죠. 난데림의 북한계선이 북상을 한다. 왜? 따뜻한 지역이
넓어지니까 더 고緯도도 따뜻해.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 겁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시기가 빨라질 것이다. 오호, 단풍 시기 묻다가 낙엽 시기 물었죠. 그게 그거죠. 낙엽이 떨어지는 시기는 더 뒤로 가겠죠. 겨울철 난방용품의 사용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아니죠. 올겨울, 특히 올겨울 정말 따뜻했어요, 여러분. 약간 선생님 걱정될 정도로 따뜻했는데, 그래서 뭐 겨울철 그 의상이라든지 그런 난방용품이 예년에 비해서, 평년에 비해서 판매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니고요. 한반도 근해 대구 명태. 자, 대구 명태가 무슨 고기인지는 조금 아는 게 좋겠죠. 대구 명태는 한류성입니다. 흰살 생선. 흰살 생선에 이제 한류성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획량이 증가할 것이다. 없다니까 찾으면은 보상액을 10배나 준대요. 잡으러 가야 되겠다. 자, 스키장의 개장 시기는 짧아지고요. 해수욕장의 개장 시기는 길어지면 실제로 해운대 해수욕장의 개장 시기가 작년에는 예전에 비해서 한 달이나 앞당겨서 개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름 일수가 증가했다. 앞으로 스키장은 조금 다른 변화를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스키장은 스키장으로만 운영을 했는데 요즘엔 스키장이 다른 계절에는 골프장으로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다른 휴양림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왜? 얘네는 또 아는 거죠. 앞으로 스키장이 운영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니까. 자, 그래서 같이 스키장 주변에 같이 그 수영장도 같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학생 가면 히닉스 파크 옆에 같이 수영장도 딸려 있고 그런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심화 문제 5번 마지막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생활 모습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된 용어를 우리가 잘 이용을 해서 서술을 하면 되는데요. 그냥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재활용 쓰레기 분리해서 배출해야지라고 잘 얘기하고 있죠. 자, 재활용 잘해야 된다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야지. 저탄소 제품을 우리가 사주고, 그죠? 같은 종류라도.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탄소 발자국.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이거 한번 쳐보세요. 탄소 발자국. 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지 그 기록장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지나가면 우리가 발자국을 남기죠. 이 탄소 발자국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사용량, 우리가 쓰는 전기 이걸 계산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탄소 발자국을 남기냐라는 거 의미인데요. 우리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탄소 발자국은 많이 남기는 게 좋아요? 안 남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탄소 발자국은 안 남기는 게 좋겠죠. 이거 그 언니 아들 수능 특강 교재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탄소 발자국도 혹시 들으면 그때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또 다른 내용 보면 전기 제품 플러그 뽑아야지. 그죠? 절전 제품을 사용하고 전기를 아껴 쓰고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도 전기를 아껴 쓰기 위한 겁니다. 선생님이 전기를 발생할 때도 결국은 우리가 화석 연료를 연소를 해서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거라 그랬죠. 결론적으로 모두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그러기 위해서 화석 연료 사용량도 줄이고 그래서 기후 변화를 우리가 우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심각하게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쯤 생각해보고 정리하시면 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대책도 이제부터는 꼼꼼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까지 24강까지 공부를 했는데 아직 2단원 남았습니다. 기후 관련해서 자연재해를 우리가 25강에서 식생, 토양, 순으로 배울 거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 26강에서 문제풀이까지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자연재해 내용 한번 보시고 수업 시간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